자,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5번 썼어? 오케이. 일산화탄소는 체내에서 생성되어 항염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일산화탄소는 체내에서 생성이 돼서 항염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 과다 흡입될 경우에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한다. 이런 걸 하지만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뭐예요?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중증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자, 중독은 그러니까 중증일 때는 사망에 이르게도 한대요. 이는 폐에서 흡입된 산소 분자를 체내의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뭐랑 연관이 된다는 거야? 헤모글로빈의 특성과 연관이 된다는 거지. 자, 헤모글로빈의 특성 어떤 특성? 폐에서 흡입된 산소 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이 헤모글로빈의 특성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요게 지금 핵심이겠지. 혈액의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자, 이 헤모글로빈 받아오면서 혈액의 적혈구에 존재를 한대.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 소단이 4개로 구성된다. 헤모글로빈 소단이 4개. 소단이 4개로 구성이 된대. 헤모글로빈 소단위는 철 양이온과 히스티딘 HC3 분자를 포함하는 햄이라는 구조물이 글로빈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를 띈다. 자, 철 양이온과 그 다음에 히스티딘 그 HC3 분자를 포함하는 그 햄이라는 구조물, 햄이라는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이 그 글로빈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를 띈대요. 글로빈 단백질에 결합이 되어 있대. 이렇게 결합. 헤모글로빈, 그래서 햄글로빈이어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 헤모글로빈 내부에서 철 양이온은 산소 분자 하나와 결합할 수 있어서, 자, 철 양이온은 뭐랑 결합할 수 있다고? 산소 분자 한 개와 결합할 수 있어서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분자 그 4개와 결합할 수 있대요. 자, 헤모글로빈 하나는 그 4개, 산소 분자 4개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소단이 4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 4개랑 결합을 할 수 있대. 하나의 햄에 포함된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거나, 자, 하나의 햄에 그 포함된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거나 산소 분자로부터 분리되면 해당 햄의 구조에 변형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산소 분자랑 이제 그 결합을 하거나 철 양이온이 이제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산소 분자랑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면 햄 구조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변형은 해당 헤모글로빈의 다른 햄들의 동일한 구조 변형을 유도하여,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변형은 또다시 다른 햄들의,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되잖아. 근데 이 헤모글로빈의 이 햄의 변형이 일어나면 헤모글로빈 전체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야. 다른 햄들에게도. 이 변형은 해당 헤모글로빈 다른 햄들에게 동일한 구조 변형을 유도하여 철 양이온과 산소 분자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촉진된대요. 변형을 유도하니까. 이처럼 특정 부위와 특정 물질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다른 부위에서의 결합이나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 뭐 한다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변형이 다른 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요거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한대요.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한대.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 이 효과에 의해 산소 분자들이 폐에서 헤모글로빈에 신속하게 결합하고, 자, 이 효과에 의해서 산소 분자들이 폐에서 헤모글로빈에 신속하게 결합하고 신속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야. 왜? 햄에서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다른 햄에도 영향을 줘서 촉진을 하거나 막 그런다 했잖아.
그러니까 산소 분자들이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의해서 다른 데다 영향을 줘서 빨리 결합하거나 빨리 분리하게 한다는 거지. 자,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 잘 결합하려는 경향성인, 자, 이번엔 뭐 나왔어? 아까 결합하려는 경향성인 산소 친화도. 자, 아까 앞단락에 뭐라고? 결합을 빨리 하게 하거나 분리를 빨리 하게 하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대요. 어떤 효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하거나 산소 분자 잘 결합하는 경향성인 산소 친화도는 혈액의 pH 값에 비례를 한대. pH 값에 비례를 하는 거니까 산소 친화도가 높으면 pH 값도 높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를 뭐라고 한다? 보어 효과. 보호 효과 나오면 요거예요. 산소 친화도랑 pH. pH 값은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 농도에 반비례한대요. 자, pH 값은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 농도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pH가 높으면 양이온은 낮겠네. 자, 그 혈액에서 수소 양이온 농도는 보통 혈액 속, 그러면 생각해봐. 이 시험에 어떻게 나타나? 산소 친화도가 높으면 양이온은 낮겠네, 반비례. 지금 얘랑 얘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물어볼 땐 얘랑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거야. 그 pH 값은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 농도에 반비례하도록 설정된 값이고, 혈액에서 수소 양이온 농도는 보통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자, 수소 양이온 농도, 이거가 보통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 탈수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 탈수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탄산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분해가 됨에 따라서 뭐가 높아져? 수소 양이온 농도가, 자, 분해가 됨에 따라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아진대.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된다고? 산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수소 양이온 농도가 올라가면 산소 친화도는 내려가고, pH는 어떻게 돼? pH 올라가, 내려가. pH도 내려가겠죠. 네.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폐 부근에서는, 자,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세모. 자, 그런데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폐는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이 됐나 봐. 폐 부근에서는 혈액의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지 않아서, 자, 혈액의 수소 양이온 농도가, 자, 수양, 이게 높지 않대요. 낮은가 봐. 헤모글로빈에, 그럼 낮으면은 뭐라 그랬지? 산소 친화도가 높다 그랬죠? 산친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들과 잘 결합하여, 자, 산친이 높아지면은, 자, 어떻게? 산소 분자들과 결합을 잘하게 된다는 거야.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면 산소 분자들과 결합을 잘하게 된다고, 산친 높으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들과 잘 결합하여 옥시 헤모글로빈. 자, 옥시 헤모글로빈 형성한 뒤 혈액을 따라서 체내의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한대요. 체내의 각 조직에서는 세포 호흡이나 물질 대사의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 일부가 혈액에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분해가 되면은 뭐가 높아져?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수소 양이온은 히스티딘 HC3 분자와 결합하여, 자, HC3 분자와
결합하여 수소 양이온이니까 그게 히스티딘 HC3 분자와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을 산소 친화도가 낮은 구조로 자 그럼 산소 친화도가 자 수소 양이온 잡아 수소 양이온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산치는 어떻게 된다고? 산소 친화도 높아져 낮아져? 여기 높아지니까 반비례니까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요. 얘가 높아지니까 얘는 내려가는 거야. 산소 친화도. 그래 변형시킨다. 그 결과 산소 분자가 분리되어서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는 거는 지금 결합이었잖아.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 분리.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대신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그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성하니 혈액을 따라 폐로 이동한대요. 그런데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이 자,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에 동시 노출되면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에 동시 노출되면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한대.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한대요. 이는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가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 그 철 양이온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철 양이온 나오거든요. 그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 산소 분자와 그 일산화탄소가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가 봐. 산소 분자는 그 철 양이온에 전자를 제공을 한대. 전자를 주고 그 전자를 철 양이온과 뭐 한대요? 공유를 한대요. 공유하는 배위 결합을 한대. 배위 결합. 그러니까 배위 결합이라는 거는 공유를 하는 건가 보다. 그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한 반면 일산화탄소는 철 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를 받는 거죠. 이거를 받아요. 받고 이를 청양이온과 공유하는 역배위 결합이래. 역배위 결합. 네. 역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200배 이상 강하대요. 자, 역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에 의해서 결합력이 200배 이상 강하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그 산소 분자 대신에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 얘가 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역배위 결합을 하면 우수하니까 얘가 대신 결합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추추추추 결합을 해가지고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압에 비해서 자 일산화탄소 중독을 그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어. 대기압에 비해서 그 기압이 2배 이상 높은 체인버 내부에서 자 기압이 2배 이상 높은 체인버라는 게 있나 봐. 체인버. 자, 체인버라는 거는 기압이 2배 이상 높은 곳이에요. 내부에서 순수한 산소 분자를 호흡하게 하는 고압산소 치료법.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건가 봐. 마이너스인가 봐. 그지? 얘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이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진짜 안 좋은 건데 얘가 이제 반감기에 접어들게끔 대략 그 반감기는 5시간 넘게 걸려. 고압산소 치료법은 그 반감기를 30분 정도로 원래는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그냥 자연 상태로 났을 때 5시간이 걸리는데 고압산소 치료법은 그 반감기를 30분 정도로 감소를 시킨대요.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혈액의 산소 분자를 직접 녹여서 체내의 각 조직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각 조직의 산소 결핍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는 거지. 산소 분자를 직접 녹여서 각 조직에
전달하게 한다는 거야. 그냥 직접 헤모글로빈 X. 그러니까 이 고압산소 치료법은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녹여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네. 지문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무역이 발생하려면 3번. 두 국가 모두 교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 무역에 대한 거죠. 애덤 스미스는 무역이 절대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 무역이 절대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절대 우위란 더 적은 생산 요소로, 즉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를 말한대요. 두 국가가 각각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생산하여 교역하면 상품들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서 두 국가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어도 무역이 발생을 해요. 리카도는 그 이유를 비교 우위로 설명을 한다. 비교 우위. 그러니까 모든 상품, 서로가 상품이 뭐 한 나라는 A 상품, 한 나라는 B 상품에 대해서 우위가 있으면 서로 이제 교역을 한다는 건데, 비교 우위는 모든 국가, 그러니까 모든 상품,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어도 무역이 발생을 한대요. 비교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화제. 자,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 자,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낸대요. 기회비용이란 생산 요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자, 생산 요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한 상품의 생산이 다른 상품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자, 한 상품의 생산이, 상품 하나를 생산하면 다른 상품을 생산할 수 없잖아. 그치? 왜냐면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게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상품의 생산이 다른 상품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품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포기한 상품의 가격이나 개수로 계산한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상품 하나를,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상엽이가 뭐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줄였어. 그럼 뭐야? 그 기회비용이잖아. 그지? 기회비용. 뭔가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거를 뭐 줄인다던가,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하려고 뭐 노는 시간을,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회비용이지. 그래서 A국과 B국에서는 신발과 의류만 생산하며, 자, A국과 B국에서는, 자, 얘네가 신발이랑 의류만 생산을 한대요. 두 나라가 신발과 의류만 생산하며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고, 하루에 투입 가능한 노동량이 동일해요. 각 상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 투입량이, A국은 신발이 2예요. 노동 투입량이 2명, 2. 의류가 1, 1명. 그 다음에 B국은 신발이 6, 6명. 그 다음에 의류가 2명 투입해야 돼. 두 상품 모두 노동 생산성이 뛰어난 A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노동 생산성이 어디가 높아? 2명만 투입하면 신발 하나 뚝딱 만들어내. A국이 훨씬 노동 생산성이 높아. 자, 그런데 A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의 생산을 위해 의류 2벌을, 신발 한 켤레의 생산을 위해서 의류 2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신발 한 켤레 생산을 위한 2명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의류 생산하는 데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1명, 2명을 포기를 해야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신발 한 켤레에 대한 기회비용이 의류 2벌인 거야. 신발 한 켤레에는 지금 2명이 필요하잖아요. 한 켤레에. 그러니까 2명을 하려면 의류는 진짜 한 벌 만드는데 1명만 필요하면 되는데, 이 2명을 하려면 이거 1명당 1벌이잖아. 그죠? 1명당 1벌인데, 얘 지금 2명, 이거 신발 한 켤레 생산하려면은 이 2명을 포기하는 거니까 뭐야? 2벌을 포기하는 거죠? 2벌 포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의류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이 신발 2분의 1 켤레라는 거. 의류 한 벌은 2분의 1 켤레가 된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에 대한, 자, 미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신발에, 의류 3벌이지. 왜냐면 이게 3배가 되니까 의류 3벌이고, 그 다음에 의류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은 3분의 1, 3분의 1 켤레가 되는 거야. 리카도의 비교 우위를 따르면 신발은 A국이, 자, 신발은 A국이, 자, 여기가 지금 의류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3, 여기는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A국이, 신발은 A국이, 그 다음에 의류는 B국이 특화하여, 의류는 B국이 특화하는데, 의류는 B국이 특화하고, B국이 특화하고, 신발은 A국이 특화해서 교역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이렇게 교역을 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대. 다만 신발과 의류의 교환 비율이 A국에서는 1대2죠. 신발과 의류의 교환 비율이 A국에서는 1대2잖아. 신발과 의류가 1대2. 그 다음에 B국에서는 어떻게 돼? 1대3이잖아요. 3이니까 1대3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한 교환 비율을 1대2와 1대3에서 결정해야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이 교환 비율을 요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카도는 국가별 교환 비율의 차이가 기술 수준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차이, 기술 수준. 그런데 리카도는 노동만 고려할 뿐 천연 자원이나 설비 등 또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을 고려하지 않았다. 헤크세르는 이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자본의 차이도 교환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국가별 자본의 차이. 국가별 자본의 차이. 그에 따르면 어떤 국가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하고 다른 국가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생산을 하겠고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하는 자동차나 뭐 이런 걸 하겠지.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농업이나 섬유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동차나 중공업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 비교 우위로는 자, 나달라기야 이제. 우위로는 비교 우위의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출되고 비교 열의의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입된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출되고 비교 열의의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입된다. 다만 각종 스마트폰들이 교역되는 작금의 현실처럼 같은 산업에 속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들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폴 크루먼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폴 크루먼. 아까 가달락에는 리카도 나왔어요. 리카도. 여기 리카도. 자, 폴 크루먼은 비교 우위론에서 벗어나 신무역론을 정립하며 신무역론, 얘가 주장한 거는 신무역론이야. 신무역론을 주장하면서 정립하며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내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이 하나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기계 한 번 돌릴 때 그냥 양이 많아지면은 기계 하나 돌릴 때 양이 많아지면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지. 기계가 뭐 100개 생산하는 기계야. 한 번 돌릴 때마다 100개 생산하는 기계가 그냥 돌아가. 그러면은 이게 20개 생산할 때랑 80개 생산할 때랑 100개 생산할 때랑 어떤 게 더 이익이야? 100개 다 생산하면 더 이익이죠. 그죠? 무역의 발생 이유는 물론 동종 상품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동종 상품 간에도 더 저렴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종 이게 이제
100개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더 저렴해지니까 가격을 덤핑 쳐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생산량에 따라 생산 비용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비교 우위론의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공장이나 설비 마련 등 초기에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요. 이는 수요가 많아야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여 차별화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신규 기업이 진출을 해서 종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개별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은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조금씩 파니까. 소비자들은 차별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뿐이어서 수요가 한정된 있기 때문이야. 수요는 한정돼. 소비자들의 인원이 막 늘어나진 않아. 크루그먼은 그나마 내부 규모의 경제가 준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수요가 많은 해외로 진출을 모색을 하는 거지. 그 해외에 갖다 팔면 수요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무역이 발생하며 그 결과 세계의 소비자들이 상품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한편 기업들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오늘날 특정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몇몇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장 진출이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특정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몇몇 국가에서만 이루어져. 이는 외부 규모의 경제래. 이번에는 뭐예요? 외부 규모의 경제. 크루그먼에 따른 외부 규모의 경제는 고정 비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얘는 고정 비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같은 산업이야.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그 노동자 풀링 현상,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노동자가 많아. 갑자기 막 몰려들어. 그럼 어때요? 노동 비용이 좀 절감이 되겠지? 부품 공동구매와 같은 중간 투입물의 공유. 그러면 부품 구매를 공동구매를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것도 부품값이 싸지겠죠. 노동자 풀링이면 노동자 그 임금이 싸질 거고 부품도 가격이 싸지는 거야. 부품을 공동구매하게 되면. 노하우 전파와 같은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파급 효과, 노하우를 주면 어때요? 기술이 더 발달을 할수록 빨리빨리 만들잖아. 그럼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고, 그럼 더 저렴해지겠죠. 짧은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 이점들을 얻음으로 인해 해당 산업 전체에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전체에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지. 생산량이 증가. 같은 산업을 하는 기업이 모여 있을 때 생산량이 막 증가를 해. 그래서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를 하는 거를 말한대요.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내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산량이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한 개의 개별 기업에서 그 내부에서 100개를 생산하는 기계를 돌릴 때 20개 생산할 때랑 100개 생산할 때랑 다르다는 거야. 그게 내부 규모의 경제고, 외부 규모의 경제는 여러 기업이 이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그 기업이 같은 곳에 이제 지역에 몰려 있을 때 얘네가 뭐 공동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노동자가 막 모여든다던가 이러면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특정 산업의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잠금 효과가 나타난대요. 잠금 효과. 해당 국가는 생산성을 높이는 학습 효과까지 얻어 점점 더 강한 잠금 효과를 얻는다는 거지.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무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국이 특정 산업의 수출을 오랜 시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보다 낮은 인건비로 잠재적으로는 평균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생산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에 진출을 아예 못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의 국내 시장에서 해당 산업으로의 시장 진출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거야. 왜냐면 보다 낮은 인건비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진출 자체를 못하는 거야. 물건이 너무 싸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처럼 외부 경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국가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